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모리스 영국의 디자이너는요, 부와 풍요를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일단 풍요라는 것은 바로 삶의 품격과 그리고 또 우아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부라는 것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타자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부에 대한 이야기. 2030년에는 어떠한 거대한 부와 그리고 또 새로운 힘의 물결이 다가올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우로 기행 교수의 2030 축의 전환, 2030년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로 기행 교수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인구와 경제 변화가 기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지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독창적인 연구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판 서문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시대를 선보일 것이다. 이전에 유행했던 감염병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더 신속하게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훨씬 커지고 신흥공업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가 이 책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큰 경향들의 가속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지정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권역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전략적 위치는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K-팝과 영화,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강국,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로 대표되는 혁신과 창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내가 1990년대에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21세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했고 사회를 떠받치는 중산층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서비스가 곳곳에 시도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전 세계와의 공조 속에서만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중간 규모인 국가이다. 다시 말해 자체적인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만 의존해서는 미래의 번영을 장담할 수가 없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 세계화에 앞장설 수 없다. 그렇지만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촉매로 삼자.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자. 셋째,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한국어판 서문이라서 한국 독자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마우로 기행 교수가 2030년에 이 축의 전환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세계에 관한 연구가 바로 접목되어진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책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책의 차례를 보면 1장은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2장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3장은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8장 너무 많은 화폐들. 그리고 나가는 글이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그리고 후기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 들어가는 글 부분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에 사실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랑색, 네, 본문으로 나와져 있는데 여러 사실과 통계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 사실과 통계. 다음 산업혁명이 예상되는 곳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이후 멕시코의 국토 면적에 달하는 약 5억 에이커의 비옥한 토지가 아직 농경지로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혁명이 올 것인가에 대한 암시가 되어지고 있죠. 저도 그 코로나 스쿨 혁명에서 앞으로 새로운 혁명의 시대는 바로 슬로우 라이프를 살을 시대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필기구가 아닌 농기구를 아이들에게 사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세계의 부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15%, 그런데 2030년에는 전 세계 부에서 여성이 차지할 비율이 55%, 30년 만에 여성의 부가 40%나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산업 구조나 아니면은 소비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 중심으로 다시 맞추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 유래 이제까지 이 모든 아이의 양육은 여성들이 맡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가진 여성들이 아이들 양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뭐 이러한 것과 같은 위탁 교육 시설을 좀 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강화를 시킨달지 아니면은 사설 교육기관도 오히려 더 각광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지금 홈스쿨링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 그래서 홈스쿨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네, 대체 교육기관이 이들 여성들의 육아와 그리고 가사 부담에 대응해서 또 다른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이죠. 그런데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미 작년에 그것을 읽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즈니스로 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한번 잘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2030년에 이 여성이 차지할 비율 55%에서 진짜 많은 부를 네, 축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죠, 뭐. 자, 계속 나가볼게요. 2017년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 8억 2,100만 명. 2030년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일 인구 2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기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식량이 늘어났을 거다라고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고, 왜냐면 벌써 13년의 차니까 지금, 몇 년 후부터는 이 학생 수도 엄청나게 감소를 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그리고 이 사회적인 정책이 다 그런 인구 감소와 그 연관해서 새롭게 그 세팅이 되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닥치니까 또 다른 네, 시스템이 필요하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그 기아에 허덕인 인구가 주는 것은 그것 말고도 농업 생산성, 이를테면 수경재배나 배양육과 같은 것으로서 대체 식량들, 그리고 농업 방법의 혁명, 이런 걸 통해서 먹을 게 더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기존의 전쟁은 우리가 총과 칼로 했죠. 근데 이제 전쟁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생화학전이 모든 걸 끝내요. 사실 세계 2차 대전 그 이후에도 이 생화학전이 막 가열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 종식이 되어졌지만 그 이후로 이것이 계속 네, 연구가 되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 히틀러, 그리고 또 일본의 마루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관적으로는 이렇게 기아에 허덕일 인구가 2억 명으로 줄어든다라는 전망, 물론 저와 같이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은 하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거죠. 2030 추계 전환도 미래 전망 서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앞서서 좀 예측해 봐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망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미래 예측서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17년 전 세계 비만 인구는요, 6억 5천만 명이래요. 그런데 2030년 전 세계 비만 예상 인구는 11억 명까지 간대요. 그리고 2030년에 비만의 질이라고 예상되어지는 미국인이 전체 미국인의 5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격리와 통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일반화 되어지면서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음식도 주로 반조리 음식들,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양계장에 있는 그 육개라고 하나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끊임없이 먹으면 잔소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이 전망이 물론 연구의 그 베이스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비만의 문제는 단순하게 몸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 문제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인간들의 정신과 그리고 자유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생과 치로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공원에 갔다가 맛있는 음식에 완전히 함몰되죠. 그리고 나중에 뭘로 변해요? 돼지로 변하고 있죠.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우화 같지만, 이 많은 전통적인 우화 속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진실이 담겨져 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깨일 필요가 있죠. 고전을 우리가 읽고 이 고전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 고전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통계예요. 그 다음에요, 2030년 전 세계 도시의 토지 점유율이 1.1%, 2030년 전 세계의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60%로 늘어나네요. 그리고 2030년 도시의 탄소 배출량 비율이 87%, 큰 문제죠. 2030년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도시 인구 비율이 80%, 해수면 상승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근데 그것에 노출된 인구가 80%래요. 정말 이 노예 방조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비관적인 전망만 지금 이 통계를 통해서 읽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통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현재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 시장이 미국과 서유럽이래요. 그런데 2030년에는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 시장이 중국으로 전환이 되어진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미래학자들이 해왔던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30년 신흥 경제국의 중산층 진입 인구가 10억 명, 그리고 현재 미국의 중산층 인구가 2억 2,300만 명에서 2030년 미국의 중산층 인구는 2억 900만 명으로 다운이 되어지고 있네요. 저것이 이제 바로 부의 이동, 중국이 중산층이 더 늘어나고 새로운 신흥 경제국에서 이 중산층
진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도도 선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IT 기술이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유튜브, 구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요즘에 뭐 줌 없으면 회의할 수 없잖아요. 미트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예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IT 기술 쪽으로 천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도 사실은 지금 막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그 전체 서문 쭉 읽다 보면은요, 인도 같은 경우 그 로켓 발사하는데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들인 예산이 화성 궤도에 우주선 보내는데 7,400만 달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와 마션 제작비가 1억 6,500만 달러, 1억 800만 달러나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 우주의 로켓을 쏘는 게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불과 반절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도의 저력인데다가 톰 울프가 필사이 도전에서 이 미국 우주 개발에 이면을 썼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자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 그리고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해내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인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서론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탐사선의 화성궤도 진입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성과가 아니었다. 인도는 그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유수의 강대국을 앞서 나간 적이 있다. 인도는 2009년에 첫 번째 달 탐사에서 달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찾아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물은 극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양풍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10년이 지나서야 인도의 발견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우주를 탐사하려면 많은 로켓 과학자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즉, 초강대국이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붓고 영웅적인 우주 비행사와 유능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실현이 가능했다.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현실은 이제 지나간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오래전에는 세계가 부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깔끔하게 나뉘었다. 출생률은 높았고 현직 노동자의 수가 은퇴자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은 주택과 자가용을 갈망했다. 기업들은 성공의 기준을 유럽과 미국의 수준에 맞췄다. 공적 부채와 사적 부채는 모두 국가가 발행한 통화로 결제되었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그런 법칙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들을 키워 독립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장치,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기 바란다.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는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 책의 예측에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하면 대강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든에서
9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년층 중 몇 퍼센트 정도가 인간이든 로봇이든 간병인을 필요해야 할지를 꽤 정확히 예측할 수도 있다. 간병하는 로봇들이 다양한 억양으로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쉬는 날도 없으며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로든 노인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변화들은 혼란스러울 뿐더러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몰락할까? 아니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까? 이 책은 독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수많은 현상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또한 새롭고도 낯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를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와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며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 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면 말이다.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서히 진행된다. 2030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20세기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의 케냐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의 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 인구 규모만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생각해보자. 2030년 무렵에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소비 시장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으니 대부분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더 생각해보자. 이런 추세에 서로 얽혀있는 상황들이 맞물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아지는 출생률은 우리가 점점 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이 주도하는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 밖에서 경력을 개척하고 있으며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남성 백만장자들보다 여성 백만장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부는 역시 도시 지역으로 집중된다. 전 세계 도시 지역의 인구는 일주일에 평균 150만 명씩 늘고 있다.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전체 토지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에너지 소비 및 탄소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한다. 바로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도시 지역이 항상 먼저 거론된다. 한편 각 세대는 각기 다른 다양한 열망이나 포부를 드러낸다.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향후 10년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의 80% 이상을 차지한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이른바 실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노년층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제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부분의 신흥공업국 시장에서는 더 젊은 세대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비자들인 이들은 자신들의 습관이나 취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 등을 파괴하며 가정이나 직장을 비롯해 자동차와 개인 생활용품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개념의 화폐들이 출현해 더 많이 퍼지고 더 쉽게 사용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새로운 흐름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은 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임계 질량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면 더 빨라진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복잡함을 줄이려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결정을 내리고 삶을 이어간다. 이러한 구분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모호한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을 도우며 우리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준다. 기업과 조직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들은 모든 것을 구분하여 생각한다. 예컨대 고객들을 선도적 사용자, 앞선 사용자, 그리고 뒤늦은 사용자 등으로 구분한다. 상품도 현재 시장 점유율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 고성장 상품, 수익 주종 상품, 사양 상품 혹은 신개발 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태도나 행동 혹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협조적 직원, 성실한 직원, 꼼꼼한 직원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신생아가 적어지고 각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역학관계가 조성되는 이때 우리는 전통적 삶에 관한 몇 가지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통년과 달리 노년층은 중요한 소비자다.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는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혹은 로봇공학 기술 등을 생각해보자. 이 기술들이 우리 삶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래된 생각을 떨쳐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기술들을 새롭게 배울 수도 있다. 2019년 뉴욕타임스에서는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국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나는 수직적 사고방식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대신 주어진 문제에 수평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발명가이자 상담가 에드워드 드 보노가 개발한 이 수평적 사고의 개념은 기존에 주어진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질문을 다시 구성하여 문제를 측면에서 공략하는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주어진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가정을 버리고 규칙을 무시하며 창의성을 폭발시킬 때 나타난다.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는 비율과 원근법에 대한 기존의 가정과 규칙들을 버림으로써 입체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 역시 마찬가지였다. 르 코르비지에는 넓은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을 없애는 현대식 건축법을 고안했다. 또한 건물의 측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덮기도 하고 강철과 유리 그리고 시멘트의 본질적인 우아함을 불필요한 장식 뒤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실제로 와튼 스쿨의 동료 교수인 조지 데이와 폴 슈메이커가 개발한 개념인 주변 시력을 활용하면 수평적 사고로 더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888년 설립된 사진 전문 기업 코닥은 아날로그 사진용 필름과 관련 상품들을 판매해 20세기 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1990년대가 시작되자 코닥의 기술진은 디지털 촬영의 엄청난 가능성을 알아차렸지만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한 코닥의 최고 경영진은 사람들의 기존의 아날로그 사진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2012년 코닥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테일러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법이지.
거의 진실에 가깝죠. 사람들은 결국 언제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아버린다. 이 책을 통해 각각의 수평적 관계를 살펴보고 독자들을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으로 안내해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특히 다가오는 2030년에 주목할 것이다. 여기서 수평적 사고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자. 자녀들이 떠나고 남은 빈 방들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아와 머물고 가는 여행자들에게 빌려주고 집주인이 여행을 떠나거나 자녀들 집에 머무는 식으로 집을 비울 경우 집 전체를 빌려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은 서로의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조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집을 은행에 넘기는 일 없이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서로 다른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줄어드는 출생률과 더 길어진 기대 수명, 연금이나 사회복지 수당만으로는 불안한 미래, 그리고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점점 커지는 공유 개념에 대한 관심이 하나로 맞물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통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이 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며 2030년에는 과연 어떻게 임계 질량에 도달할지도 설명하려 한다. 이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각 개인과 기업, 조직들도 새로운 시대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드러낼 것이다. 이 책의 결론에서 역설했듯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현실과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원칙과 접근 방식들을 소개하겠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2030년 추계전환 마우로 기행 교수의 연구 결과가 쓰여진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또 이 세계의 그러한 발전,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행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지구의 역사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역사라는 것은요, 있던 것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을 과거에서 우리가 하나의 표본을 보고 그리고 경험을 데이터로 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하는 게 역사교육의 목표이기도 한데 바로 이러한 미래서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이 마우로 기행 교수가 분석한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다각적인 부분으로 그 분석하고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교과서엔 진실만 담기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은 좀 비평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고 생각해보고 나눈 2시간여의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한 34분 정도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에 더듬더듬 책이 읽어져도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적어도 나 자신의 성장만으로도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가치로 저의 이 이야기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